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마음 아프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성 녹차밭의 그 맑은 이미지, 그걸 간직했던 수진 씨가 서울에서 겪게 된 사건인데요. 네.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들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면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신뢰와 배신, 또 그 속에서 피어난 용기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하게 만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의 취약점이 어떻게 이용당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정의를 찾아 나서는지 그 과정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패턴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죠. 수진 씨 보성 출신이고 정말 자료에서도 느껴지듯이 순수했던 분 같아요. 네. 녹차밭에 아침 이슬 같다고 묘사되죠. 그쵸? 근데 대학까지 포기하고 서울로 왔다는 건 그만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런 책임감과 순수함이 바탕에 깔려있는 인물인데 서울 생활의 시작이 동네 한의원이었어요. 아, 그 한의원, 원장 도윤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네, 40대 초반에 겉보기엔 온화하고 실력도 좋다고 소문난 그래서 수진 씨가 이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신뢰하게 되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신뢰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지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쉽게 형성된 신뢰인데 이게 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벌써 좀 암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신뢰 관계에 이제 좀 다른 인물이 끼어들죠. 도윤의 지인이라는 준혁. 아, 네. 약재 유통업자 준혁이요. 이 사람이 수진 씨한테 접근하는 방식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보성 출신이라는 걸로 친근하게 다가오잖아요. 맞아요. 이게 전형적인 수법일 수 있거든요. 가해자들이 종종 피해자와의 어떤 공통점, 출신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심리적 경계를 허물려고 하죠. 음, 처음부터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선인 셈이죠. 그리고 사건의 발단은 회식 자리. 이것도 좀 도윤 원장이 권해서 간 거잖아요. 네. 수진 씨는 술도 잘 못하는데 어색했지만 원장의 권유니까 참석을 한 거죠. 근데 준혁도 같이 있었고요.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금방 취했고 여기서 준혁이 데려다 주겠다고 나서는데 도윤이 그걸 또 동의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수진 씨가 신뢰하던 도윤이 변찮다고 하니까 어떤 의심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 믿는 사람의 동의나 혹은 방관이 결국 위험을 만든 거네요. 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용인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수진 씨의 기억은 거기서 끊깁니다. 태어나 보니까 낯선 오피스텔 침대고 옆에는 준혁이 있고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 준혁의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우리 어제 서로 좋았잖아. 네, 이 말 한마디가 와, 이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이죠. 피해자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오히려 피해자 탓으로 돌리려는 아주 악의적인 수법입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이지만 저런 말이 주는 상처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네, 깊이가 다르죠. 그래서 수진 씨는 바로 한의원을 그만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네, 며칠 있다가 도윤한테 연락이 오죠. 이게 진짜 배신의 절정 같아요.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그날 밤 영상, 수진 씨가 기억 못하는 그 순간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시작합니다. 준혁기 찍었고 이게 유출되면 너만 곤란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하라고 제안까지 하죠. 와, 정말. 이때 수진 씨는 깨달은 거죠. 아,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구나. 도윤의 그 온화해 보이던 모습 뒤에 이런 추악함이 있었구나 하고요. 완전한 절망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료 보면 밤마다 욕조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던 거죠. 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 속에서 돌파구가 열립니다. 바로 그 핸드폰 자동 백업 기능. 맞아요. 우연히 자기 핸드폰 앨범을 보다가 발견한 거죠. 그 영상 파일을. 근데 그 영상에 결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잖아요. 네,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범행 증거로 쓰려던 그 영상에 도윤과 준혁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됐지, 얼굴은 안 나오게 해, 라던가 아, 근데 얘 은근히 끌리더라, 같은. 와, 이건 너 빼도 박도 못하는 공모 증거네요. 그렇죠. 범행의 고의성, 계획성, 이걸 다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된 거죠.
디지털 시대의 어떤 역설이라고 할까요? 이 증거를 손에 쥔 수진 씨가 마침내 용기를 냅니다. 경찰서로 가죠. 네. 얼마나 떨렸을까요? 혼자서 그 모든 과정을 감당하고 증거를 가지고 직접 신고한다는 게 이건 정말 엄청난 용기입니다. 맞아요. 보통 이런 경우 신고를 망설이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인 장벽이 어마어마하니까요. 하지만 수진 씨의 용기 덕분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경찰도 지지해주고 격려해줬고요. 그 영상이랑 대화 녹취가 결정적 증거가 돼서 결국 도윤과 준혁은 구속되고. 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여성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죠. 아, 정말요. 추가 피해자까지. 네. 그러니까 수진 씨 한 사람의 용기가 더 큰 범위의 정의 구현으로 이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겁니다. 사건 이후에 수진 씨는 고향 보성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네. 익숙한 녹차밭 풍경 속에서 이제 그 깊은 상처를 마주하고 자신을 다시 좀 돌보고 사랑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거죠. 치유의 과정에 들어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순수했던 한 개인이 겪어야 했던 그 깊은 배신, 그리고 착취.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결국 진실을 밝혀낸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았고 수진 씨는 이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 전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그 신뢰하는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 이면에 숨겨질 수 있는 어두운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 이후에 과연 진정한 회복이란 뭘까? 그 과정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